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26회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첫 번째 주간 경제 브리핑, 두 번째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세 번째 K-이노베이션 12번째 한국은 챗 GPT 만들 수 있나?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는 남자 홍종학입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6.5% 발표가 됐고요. 202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전 수준으로 갔다는 거죠. 식료품 가격은 10.4%, 에너지 가격은 7.3%.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은 아직 높아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7%.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7.5%가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이미 상당히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노동통계국에 있는 건데요.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지금 1년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하향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 밑에 이제 그 있는 것이 이게 그 이제 근원 물가 지수였는데, 여기까지 잘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간 게 이게 문제였죠. 그런데 근원 물가 지수도 지금 이제 뚜렷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준이 아직 6%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근원 물가 지수가 3%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때가 이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요. 바로 과연 그 시기가 언제쯤 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두 번째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한국은 로봇 밀도 1위 국가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를 측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로봇 밀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자 1만 명당 그 로봇 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공장의 산업용 로봇의 장착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죠. 현대자동차가 2021년 6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M&A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현대자동차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히 앞으로 이제 미래의 여러 가지 모빌리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로봇 산업과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관련이 깊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현대자동차가 아주 좋은 인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으면 저는 이걸 좀 한국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국 지부도 좀 만들고, 여기에 한국의 로봇 관련 그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CES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죠. 2023년 그 CES 행사에서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 출시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입니다. 1월 6일 날 전기 대비 60%가 하락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조 정도 이익이 나는데 60%가 깎였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예상보다 더 낮은 지금 반도체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두울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발표나는 날도 그렇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그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 원화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들어 가는 것이 그 이제 원화가 싸니까 달러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고 지금까지는 원화가 계속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저했는데 이제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외국인들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평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저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로서는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어젠가 보도가 됐는데요. LH가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 LH가 뭐 중공업 미분양을 뭐 하여튼 매입 임대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 가구를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놀라운 것은요. 매입을 19에서 24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10평이 채 안 되는 7, 8평짜리인데 매입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그래서 79억 4,950만 원을 들였다. 이게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분양가 대비 15% 인하된 가격으로 이걸 사들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분양가 대비 15%로 이 기업이 이것을 팔고 있는데 안 팔렸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에 이걸 샀다는 게 그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저는 뭐 이런 이제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빨리 매입을 하는 거죠. 현 정부에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그 교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정책금리를 결정을 하면서 그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7연속 금리 인상을 했죠. 1월 13일 날 3.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미국은 현재 이제 상한값이 4.5 그리고 하한값이 4.25로 해서 그러면 상한값 4.5%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연말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는 5.1% 상승을 했고요. 12월에 그 전년 동기 대비는 5.0%고요. 근원 물가 지수는 3.6%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한국도 그 이제 몇 달째 꺾인 것이 틀림없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근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4.1%로 지난번에 4.3에서 지금 떨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도 좀 안정세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고요. 그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그 자료들을 지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말이나 20년 말 이때 수치와 지금 이제 2022년 말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금융시장이 지금 뚜렷하게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지금 그 10년물 미국 재무성 증권이 미국 국채가 지금 3.6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3.5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3.8, 뭐 중간에는 4.0까지 넘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작년 11월 말에 비해서 회사채의 금리가 지금 한 0.5에서 0.8 정도 이렇게 뚜렷하게 하락 추세인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하여튼 최근에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경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 11월 달에 1.7%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예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6%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3%로 놓고 2%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개 얘기하기로는 근원 물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우리가 PC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2%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헤드라인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3%가 넘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준의 위원들은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6%가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서 지금 요번에 얘기하기를 최종 금리가 3.5에서 3.7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 심리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그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없을 텐데 이런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그런 태도와 한국의 금통위원들 간의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 한국은행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민 가계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은 되게 이제 그 기업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고 있고요.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에 이제 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 발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하나가 최근 환율 하락은 작년도 한미 금리 차가 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지금 부합한다. 뭐 지금 우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금리 차를 이렇게 1%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금 예상되는 대로 잘 가서 강달러가 이제 완화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하나 온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이죠.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파제를 계속 쌓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한국의 가계대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감소를 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도 3분기를 보게 되면 가계신용이 1,870조 원,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 1,000조 원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1,000조 원에 이자율이 2%만 올랐다 그러면 20조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서민 가게에서 그냥 20조 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것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3% 오르게 되면 이제 30조 원 날아가는 거고요. 가계신용 다른 것도 더 마찬가지죠. 다른 거는 지금 더 빠르게 지금 무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큰 부담이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담 때문에 지금 대출이 줄어든 거죠. 이제 이 금융위에서도 이제 뒤늦게 DSR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 DSR을 지금 이제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부동산 규제를 다 풀면서 DSR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차주 단위의 평균 DSR을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는 지금 60%예요. 그럼 60%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소득이 있으면 60%를 원리금 갚는데 쓴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국장이 고위직에 계신 분이 블로그에 이례적으로 지금 글을 써서 가구 단위 DSR은 41%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0%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40%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년도는 훨씬 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저렇게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사 여기서 금리 인상을 끝낸다고 할지라도 모호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저렇게 지금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아마 2021년도 일 건데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200%에 달한다. 우리가 가계부채가 좀 심각했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여기 지금 100%밖에 안 되고요. 영국이 148, 이 정도인데 지금 한국은 200%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여기 지금 우리보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이게 북구 복지국가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 복지 국가들은요 세금을 하도 많이 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이제 노후가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얻어도 안정적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고요. 우리와 같은 이제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굉장히 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고요. 거기에 비하게 되면 지금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지금 얘기하기를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1.7%일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3.6%. 뭐 한국은행의 예상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현재 3.5% 정책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 이자율은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따라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런 거 만들 수 있나?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챗GPT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5년도에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역시 이제 머스크는 비저널이죠. 그래서 비전을 멋있는 목표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데는 아마 최고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이거죠. 그래서 자꾸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하기도 전에 자꾸 인공지능의 해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끔찍한 세상에만 얘기를 한다. 그렇게 가기보다는 우리가 책임 있는 주체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나 동의한다. 나도 그거 좋다 해가지고 지금 모인 거죠. 2015년도에 1조 원짜리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더니 이 샘 알트만 그다음에 일야 이게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서스케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머죠. 인공지능 전문가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공동 설립을 했고 이 한 분 한 분이 그 미국에서는 전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2018년에 와가지고 이제 머스크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제 상업적인 인공지능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기네 테슬라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과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론 머스크는 떠나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그만두고 2019년도에 이게 또 재밌어요. Capped Profit Company.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바꾸지만
그래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캡을 씌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이렇게 보도에 나온 거를 어딜 보니까 투자액의 100배 내외만 이익을 내고 아니면 나머지는 이익을 안 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여기 처음에 내세운 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인공지능이니까 이제 그 최소한의 비용만 우리가 걷어들이는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2021년에 직원 2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챗 GPT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100억 불이죠. 그래서 1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챗 GPT를 이용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드디어 이제 이겨보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작이 스타트업인데 인류를 위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뛰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없나? 이런 거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라든가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이걸 개발을 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샘 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이거 이제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업을 회사를 키우는 그런 회사죠. 옛날에는 그냥 자문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돈이 필요하면 돈도 대주고 네트워킹도 만들어주고 사람도 대주고 뭐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분들도 역시 이름이 있는 이게 구글에서 바로 이 머신러닝을 전공하는, 제가 말씀드려도 일리아 서스케버, 그다음에 이제 미라 무라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라이드 호프만, 이 사람은 이제 링크드인 코파운더고요. 피터 틸은 페이팔,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페이팔 창업한 사람이고요. 제시카 리빙스턴, Y 컴비네이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인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얻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 거죠. 우리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를테면 1조 원을 모으고 거부들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비영리법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 안 하고 1조 원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 1조 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취지에 공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성과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영리법인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바꿔나간 거죠. 그래서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서 키워낸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미국의 신생 기업들입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 질문은 이거죠.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것이 2015년도에 1조 원짜리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1조 원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스타트업들은 아닌 거죠. 하지만 1조 원짜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이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강점인 거죠. 이게 챗GPT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것들이 지금 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조 원짜리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그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2023년도에 국가 R&D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에서 우리가 1조 원짜리 스타트업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반도체 회사한테 지금 몇 조 원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 개발에 생태계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챗GPT를 만들 수 있나? 미션을 설정하는 주체가 없다. 지금 챗GPT가 저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라든가 여기에서 우리도 챗GPT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죠. 우리도 챗GPT를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따로 LG전자나 뭐 이 통신회사들 따로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인공지능에 많이 투자를 했죠. 여기는 따로 다 따로 따로 국밥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쇄형 혁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엮어주는 플랫폼들이 있는 거죠. 많은 세미나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제 소통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우리 능력도 있고 우리 돈도 있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1조 원짜리 스타트업 만들어서 지금 몇 년 만에 아주 엄청난 지금 성과를 낸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설정하는 주체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기구가 폐쇄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우리는 뭐를 하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폐쇄형으로 그 사람들이 딱 모여서 정부 지원 받아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급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진들의 개방된 커뮤니티가 없다. 연구진들도 다 따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기 챗 GPT가 있다. 우리는 챗 GPT가 없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럼 만들어진 걸 하나하나 점검해서 우리는 그거 만들 수 있나 없나?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 예산이 과연 이런 거 우리 목표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됐느냐 이런 거 점검하는 기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인식하자. 우리가 지금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리고 이것은 챗GPT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지금 다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는 남자 개영남이 전해드린 2023년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혁신 생태계 전망을 전해드린 거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